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부동산하고도 좀 관련돼서 시사점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타임머신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예, 해볼까요? 우리나라 가족계획이라는 게 재밌는 가족계획. 가족계획. 네. 예. 요즘에는 저출산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저출산이 아니라 요즘은 저출생이라고 이제 바꿔서. 저출생? 왜냐면 저출산은 출산은 너무 여성한테만 그걸 모든 걸 이제 좀 책임을 지우는 그런 단어인데 출생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의미잖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출생으로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추세긴 한데 어쨌든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가족계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이제 61년도 이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이 됐대요. 네. 61년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연도별로 한번 보면은 이게 재밌습니다. 1960년도. 네. 60년대 보통 한 가정에서 5명 이상을 낳대요. 자녀를. 야,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뭐 7명도 있고 8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균 5명인 것 같아. 어른들의 그 형제는 대체로 이렇게 많죠. 5명, 6명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5명 이상 출산을 하니까 네. 산하 제한을 통해서 가족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가족계획 상담소 뭐 설치를 했대요, 전국에. 그래가지고 가족계획 요원까지 배치하고 이 표어가 재밌어요. 이게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아, 이거는 저는 뭐 60년대 모르더라도 이건 너무 유명한 표어예요. 그래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보면 안 돼. 이건 진짜 유명한 표어예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3335 운동? 모르겠는데요? 적게 낳아 잘 모르시면,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음.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3335 운동?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35 운동. 오, 3명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3명 3335 운동이에요. 어쨌든 60년대는 좀 예, 이제 한마디로 적게 많이 낳지 낳아라. 마라. 너무 많다 지금.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거 이때가 참 해피했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렇지만 이때는 또 되게 사회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그렇죠. 했겠죠. 이게 사회 문제가 컸죠. 네. 그 옛날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3335 운동이 뭐냐면요. 자녀는 3명만 낳고 3년 터울로 낳아서 35세는 이제 낳지 말자. 35세가 되면. 아, 세 명만 낳고 3년 네. 터울로 3명을 낳자. 그러니까 인생을 그리고? 살면서 3년 터울로 3명만 명을 낳고 낳고 35세까지만 낳자. 넘어가면 낳지 말자. 야, 이거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요. 지금 찾아봤습니다. 참, 그러니까 야. 35세 이전까지만 음. 출산을 완료하자. 뭐 이런 운동이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70년대로 가면은 네. 이게 또 바뀌어요. 네.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바뀌어요. 2명. 네. 3명 낳자에서 2명으로.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요. 74년을 임신을 안 하는 해로 지정. 1975년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로 지정. 이거 되게 웃기네요. 뭐 이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면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 운동을 하면. 이거 저 기억나요. 옛날에 네. 정관 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줬어. 예비군 훈련 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낳지 말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네. 낳지 말자라는 쪽으로 이제 권했던 해네요. 예,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하여간 이 70년대는 참 그랬네요. 이거 2명으로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이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0년도. 네. 80년도는 한 명만 출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 애를 낳지 말자 이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해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건 뭐 엄청 많이 들어갔죠. 네. 이건 또 뭐예요? 한부모의 한아이, 이웃 간의 온의. 근데 이런 얘기 아닐까요?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낳으면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이제, 형제를 형제 맺고 맺고. 남매를 맺고 뭐 이렇게 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 같은데요.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둘도 많다. 둘도 많대요. 지금은 적게 낳아 네.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참 이런 표어들 보면은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출산하자고. 맞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출산율은 확실히 또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적게 낳자라고 운동을 그러니까요. 계속 네. 하던 때네요. 이 90년대 가니까 이제 출산율이 아주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삶의 질과 복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애를 뭐 많이 안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도 있나요? 남아 선호 사상? 남아 지금은 선호 사상? 글쎄요, 뭐 통계를 많이 제가 없어졌죠? 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는 분들 보면 딸을 원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오히려 더 많아서 맞아요. 요즘은 네. 이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받아 말자. 이게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이때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이 시대에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김희애 씨 나오고 최수종 씨 나오는 드라마 막 드라마를 안 보고 그 제목만 봤던 거 같아요. 김희애 씨가 딸로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뭐 그래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진짜 좀 이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랬나 봐요, 진짜. 근데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진짜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네. 완전히 지금 바뀝니다. 지금 뭘로 바뀌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네. 저출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돼서 이제 출산을 늘리는 장려 운동으로 방향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지금 평균 한 명을 안 낳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 그래요. 네. 네, 이게 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건 심각한 네. 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네. 0.8 막 이렇게 아마 된다고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워킹맘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영아수당, 아동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이렇게 지금 뭐 지자체 각종 지자체에서도 뭐 초대 나면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그쵸? 있잖아요. 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완전히 그 앞선 표어들하고는 완전히 온도가 달라요, 너무 완전히. 다르죠. 네, 온도가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일 때 케이크에 촛불 이제 켜놓으니까. 결혼과 자녀 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중국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은 많이 낳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시대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잘 살게 되고 개인의 어떤 행복, 복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아이를 최소한으로 낳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뭐 그런 건 사실 사회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이 정도까지면 이제 심각하니까. 예,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참 인구 감소, 노령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대두가 되고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줄어서 뭐 지방이 소멸한다 뭐 이런 책도 그렇죠.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방의 주택 시장도 역시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위축이 점점 더 돼갈 것 같고 반대로 일자리가 크게 많은 이 수도권은 오히려 집중률, 인구 집중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부동산 폭락한다고 떠드는 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인구가 감소해서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집 살 사람이 있냐 이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생각해보면 진짜로 아이를 이렇게 안 낳는다는데 그럼 점점 집 살 그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그럼 집이 남아 도는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거죠. 인구는 줄어들어도 그 세대가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한 가족 4명 아니면 5명 뭐 이렇게 한 아파트나 집에서 살았다면 전부 다 이제 분화가 돼서 각자 산다는 거죠.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집은 항상 수요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할 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제 책에도 그걸 이제 자료를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선진국들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 보면 우리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부동산이 인구가 준다고 폭락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양극화가 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양극화가 오히려 사람들 모이는 당연히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지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은 양극화가 커져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소득이 더 높아질수록 양극화는 점점 더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구 감소가 곧 부동산 폭락이라기보다는 인구 감소는 곧 부동산의 양극화 심하다. 그렇죠. 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하고 보니까 요즘에 저출생 문제가 참 심각하다 알고는 있었지만 60년대부터 쭉 정리해보니까 이거 재밌네요.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정리가 쭉 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부동산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시사점을 알아봤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왔네요.